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눈은 멀쩡합니다. 안경이 박살이 났었는데 다행히 잘 수리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목요일까지만 해도 매일 하나씩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중요한 건 컨텐츠의 질이잖아요. 그래서 질적인 것을 보호하려고 일요일부터는 이제부터는 이틀에 한 편씩 열심히 공부해서 올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하는 그 많던 미국채, 중국이 매도한 그 미국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 제목으로 올리는 이 내용도 원래는 목요일에 올릴 생각이었어요. 근데 목요일 새벽에 미국의 12월 FOMC가 열리잖아요. 모든 분들이 그 회의 결과를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대기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목요일날 새벽에 잠을 안 자고 대기하면서 최소한 점심때는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중국과 러시아가 매도한 그 많던 미국 국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지난 10월 달에 이미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매도를 했던 이 미국채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아직 그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10월 달 그 방송, 이 링크 옆에 보시면 제가 이 방송에 올려드릴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 10월 24일에 신문 기사입니다. 해외 투자자들. 사실 미국채는 거의 다 해외 투자자는 중앙은행 또는 뭐 한국이나 중국의 연기금 정도 되겠죠. 대부분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입을 확 줄였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 신문기사는 국채 비율이 41%, 15년 내 최저였다. 그래서 증시 하락의 일부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었는지 제가 그걸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10월 24일 두 달 전에 신문 기사는 40%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이 기사 이 자료에 보면 40% 이하로 줄었습니다. 약 39%, 전체 미국채 발행의 39% 수준. 빨간색이 해외 투자자의 비중입니다. 이 빨간색이 지금 현재 40% 미채잖아요. 그러니까 39% 정도 비중이 줄었습니다. 이게 최대 약 45%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2008년 정도에. 그런데 이 밑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이 국채를 뭐 소각했거나 발행량을 줄였던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 투자자들이 매도한 거죠. 매도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매도를 했고, 밑에 검정색은 Fed입니다. Fed. 이게 미국의 연준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은 오히려 줄이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축소하면서 줄이고 있죠. 왜냐하면 은행들한테 줬던 거 다 뺏어오는 중이니까, 상환시키고 있으니까 줄어들고 있고요. 파란색이 US Domestic Real Money.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자본들, 그게 은행, 그 다음에 뭐 펀드, 하우스홀드, 가계 등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올리고 있습니다. 약 50%.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았을 때 미국의 국내 투자자들은 40%까지 비중을 줄였다가 최근에 이 비율을 올려서 50% 가까이 올렸습니다. 미국 내에 누가 저렇게 많이 결국은 외국인들이 팔았던 국채를 이 미국 내 기관, 미국 내 국내 투자자들이 가져갔다는 얘기인데요. 도대체 누가 가져갔는지 뒤에서 좀 살펴보고요. 전체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채가 전체 발행량이 얼마인지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그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이게 end of June입니다. end of June이니까 지난 6월 말이네. 죄송합니다. 6월 말자로 미국이 발행해서 남아있는 현재 국채 총량은 21.2조 달러입니다.
21.2조 달러. 이 중에 외국인들이, 여기는 저기 39%인데 29%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외국 중앙은행만 미국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전체 발행량의 해외 투자자들은 6.2조 달러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자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도 궁금하시겠지만 중국이 도대체 미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데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중국은 지난 7월 말자로 현재 1.18조 달러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나라들은 재팬, 일본이 1조 달러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자잘한 국가들입니다. 최근에 사우디가 좀 많이 샀죠. 사우디가 많이 가지고 있었고 원래 3위 정도는 여기 이게 3천억 달러였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판 건 러시아입니다. 뒤쪽에서 그건 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팔았으면 외국인들이 판 것이 될 수도 있고 중국과 일본이 매수를 했으면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채를 매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투자자들이 미국채를 어떻게 했는지 찾아봤더니 이 노란색은 중국의 미국채 보유량이고요.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은 일본의 미국채 보유량입니다. 그런데 노란색 먼저 중국의 미국채 보유량은 2013년 하반기에 1.3조 달러로 피크를 찍었고요. 이게 현재 2018년 그 8월 말인가요? 8월 말 기준으로는 1.15조 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상당히 많이 비중이 줄었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중국은 1,800억 달러가 줄었고요. 일본은 더 많이 줄었습니다. 일본이 2013년 그 6월경에 미국채를 1.24조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올해 8월 달에는 지난 2014년 고점보다 일본의 경우는 약 2,200억 달러 감소, 중국의 경우는 약 1,800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사실상 두 나라의 감소량을 합치면 감소량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좁혀봤습니다. 시간을 올해 8월 달까지 도대체 얼마나 줄였는지 찾아봤더니 전체적으로 올해 줄인 양이 1,660억 달러대요. 이 중에 일본과 중국이 520억 달러를 매도해서 감소를 시켰고요. 나머지 중에 850억 달러를 러시아가 매도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850억 달러 매도해서 금을 샀다고 하잖아요. 저만큼 금이 뭐 늘어났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금을 산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개국이 올해 8월까지 8개월 동안 줄인 양은 1370억 달러. 전체 1660억 달러의 미국채가 올해 해외 투자자에서 감소가 됐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일본, 중국, 러시아. 그 중에 러시아가 올해 850억 달러를 팔았으니까 반을 더 팔아버린 거죠. 전체에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게 있죠. 단순히 뭐 중국이 얼마 팔았네, 일본이 얼마 팔았네, 뭐 러시아가 금으로 바꿨네.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근에 미국의 다우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빠졌잖아요. 거의 고점 대비 3,000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일각에서는 2019년에 미국의 기업부채 문제, 중국의 뭐 섀도우 뱅킹 문제, 그림자 금융 문제 뭐 등등이 겹쳐서 세계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채가 어떤 자산입니까?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게 미국채고 이런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채의 보유량이 해외 투자자 쪽에서 감소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외국 투자자,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매도한 국채는 도대체 누가 매수했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고요. 두 번째,
일본, 중국, 러시아들이 보기에도 결국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불안한데 그들은 왜 팔았으며 또 러시아, 일본, 중국이 판 국채를 받아간 그 세력들, 그 세력은 도대체 왜 매수했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단순히 얼마가 팔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팔았는지, 왜 샀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고민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대체 지난 시간 외국인들이 매도한 미국채 약 4천억 달러 가까이 되는데 그 국채가 도대체 누구한테 갔는지 찾아봤더니 자, 밑에 빨간색은 하우스홀드입니다. 미국의 가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 가계 즉 일반 민간인들이라고 하나요? 가정에서 저축한 돈, 투자한 뭐 돈 아니면 뭐 미국의 펀드나 그 401k 같은 커다란 그 돈에 투자한 개인 자산들입니다. 개인 자산들이 미국의 국채를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위에 파란색은 연준입니다. Fed입니다. Fed. 미 연준이 보유했던 미 국채량이 약 2.5조 달러 정도 됐는데요. 작년부터 연준은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연히 대차대조표가 줄었으니까 지금 현재 연준은 2.24조 달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의 가계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로 거의 10년 만에 패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의 보유량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계, 미국 가계가 2.28조 달러, 패드가 2.24조 달러, 약 0.04조 달러가 미국 가계가 많이 늘렸죠. 이에 비하면 중국은 지금 현재 1.1조 달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계는 언제 집중 배제했냐? 올해 1월 달부터 가계가 여기 원래 1월까지 1.5조 달러 했던 게 2.28조 달러까지 올렸잖아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올해 1년 동안만 무려 7천억 달러 가까이 미국 가계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은요. 2년 동안 보면 거의 1조 달러에서 1.1조 달러를 더 늘렸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양적 완화를 통해서 패드는 대차대조표를 줄이고 있어서 매수 주체가 아니었고 매도 주체, 중국, 일본, 러시아 이 3개국은 계속 팔았고 근데 매수 주체로 나선 것은 미국의 하우스홀드다. 미국의 가계자산에서 저렇게 많이 늘렸다. 왜 그랬을까요? 예.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도대체 미국의 하우스홀드, 미국의 가계는 왜 미국채를 매수하고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리를 열심히 써보고 고민을 한 끝에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다는 게 이 성승미소의 추정입니다. 첫 번째, 비교적 높은 채권 금리, 즉 가계는 금리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가계는 채권을 사면 이런 채권 일반 기관 투자자나 펀드들처럼 매매를 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만기까지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하느니 최근에 2016년 이후로 미국이 지속적인 금리 8번의 금리 인상을 했으니 비교적 높은 금리 아니냐. 즉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이 지금 최근에 한 달 동안 떨어졌지만 3.2%까지 올라갔었잖아요. 10년 동안 3.2% 금리를 수익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현재는 높은 금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가계는 고금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첫째, 높은 채권 금리의 매력을 느껴서 매수했었을 것이다가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미국채는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즉 최근에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레버리지론, 그 다음에 시니어론, 코버넌트 라이트론 이런 레버리지론 계열들의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요즘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식시장도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자산으로 가자.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가는데 최고의 안전자산은 미국 국채다. 그래서 가계가 미국 국채를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채권 투자를 하게 된다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에 매매이익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즉 저렇게 2번처럼 생각하는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결국은 페드가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될 수도 있다.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국 하락하게 될 수도 있다. 하락에 배팅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만 분위기, 현재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 국민, 미국 가계는 이렇다 쳐요.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지금까지 해외 금융기관, 해외 중앙은행들이 가장 크게 인정을 했었는데 일본, 중국, 러시아는 그렇다면 왜 미국 국채를 매도했을까요?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 4가지 정도의 결론을 냈는데요. 첫째, 금리 인상의 대비. 자, 중국이나 죄송합니다. 미국이 아니라 일본, 러시아 등은 과거 10년 동안 저금리 상황에서 미국채를 매수하고 보유 중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리, 이 채권이 금리가 오르면 시가평가를 하는 채권의 속성상 평가손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럴 바에야 일부를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하자. 철저하게 금융기관 펀드 매니저 입장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상의 대비. 일단 수익 실현으로 보자. 일부를 수익 실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석유밖에 없기 때문에요. 경상수지가 마이너스 상황이죠. 그 다음에 중국도 지난번 강의에서 얼핏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도이치뱅크의 추정상 내년이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일본 경우도 무역수지가 거의 똔똔 수준에 왔는데 최근에 자동차 관련해서 미국이 지난번에 신나프타 조약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날 수도 있거든요. 즉 중국 같은 경우 현재 미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내수를 부양해야 될 처지에 있고 일본의 경우도 줄어드는 인구 그다음에 지난 30년 동안 꼼짝 안 하고 성장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만만치 않게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런 재정 지출을 그 다음에 일본의 양적 완화를 추진하는 그런 돈들을 어차피 미국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일부 매도해서 그 매도한 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두 번째 추정합니다. 세 번째, 미국의 늘어나는 재정 적자는 우리 상승미소 방송에서도 한번 했었죠.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세금 수입보다 더 많이 정부가 돈을 사용한다는 거고 그 많이 사용할 재원은 결국 채권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 지출 확대로 채권까지 발행한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상승하죠. 그럼 앞에서 1번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것과 똑같은 흐름인데요. 채권 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도 있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비관론자들, 극단론자들이 얘기하죠. 결국 이번 위기가 오면 달러화가 사라질 것이다. 달러화가 불안하다. 그걸 금으로 바꾸자. 일부 해치를 하자. 이런 의미도 충분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다 팔아버려서 금을 샀다는 것은 이미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가지 정도로 그러니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번 저도 달러 패권이 사라지느냐 근본이 회귀하느냐 그럴 가능성 없다 이런 방송을 했었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러시아 중국이 금을 너무 많이 엄청 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 보유량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보유량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금보유, 미국의 연준의 금보유량이 압도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다 합해봤자 미국의 반도 되지 않는 양입니다. 특히 2위 보유량 3,370톤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3,370톤 금에요. 1,200톤은 미국에서 연준이 대신 보관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한 나라는 결국 미국이죠. 즉 달러 패권에 대한 불안함 때문인가요? 결국 미국이 저렇게 많은 금을 기반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이 얘기하면 반드시 댓글에 나옵니다. 제가 댓글 하나 예상할게요. 중국의 인민이 15억 명이다.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밝혀지지 않은 금 한돈씩 하면 얼마냐? 두 번째, 중국이 얼마나 광산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 분명히 하실 분들이 있는데 미국도 광산 많고요. 미국이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좀 뭐라고 합니까? 그 카더라, 찌라시 관련 소식은 여기서 얘기하지 맙시다. 통계에 있는 것만 얘기하자고요. 아무튼 일본, 중국, 러시아가 금을 팔았다 해서 달러 패권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걱정하려고 봤더니 미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거의 다. 그럼 달러가 차라리 저 금을 매개로 해서 안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미국의 가게는 왜 샀으며 일본, 중국, 러시아는 왜 팔았는지 추정을 했고요. 거기서 끝나면 상승미소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가지, 그 다음에 금보유론까지 감안할 때, 최근에 미국의 경제 상황까지 고려할 때, 이제부터 몇 가지 여러분께 제가 생각하는 6가지 정도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첫째, 안전자산이 미국의 금보유령을 볼 때요, 무조건 금만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 70년대 후반, 그 다음에 최근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런 중남미 모라토리엄이나 부채 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그 나라들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자산은 금과 달러였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 달러가 뭐 없어질 것이라 이런 극단적으로 무조건 금만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금과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같이 작용을 한다. 인플레이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미국의 위기로, 우리가 걱정하는 미국의 위기로 혹시라도 금융위기가 오든 경기 침체가 오든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미국이 위기를 맞으면 왜?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돈의 65%는 미국 돈, 달러입니다. 미국의 위기라는 얘기는 달러의 위기라는 얘기인데 달러가 부족해서 위기가 되는 거지 달러가 많아서 위기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금융위기라는 거 뭡니까? 달러로 빌렸던 돈을 못 갚으니까 달러가 더 귀해지는 게 금융위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미국의 위기가 발생해서 이머징까지 수출돼서 온다. 그러면 달러가 무조건 강해집니다. 금값이 강해질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머징 환율은 무조건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금만이 해치 자산이라 주장할 필요는 없고요. 금도 있고 달러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해치한다고 이런 말씀하셔요. 도대체 뭘 해치한다는 얘기인지 좀 궁금합니다. 도대체 뭘 여러분들 해치하길래 금으로만 해치해야 된다고 할까요? 중남미, 내가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터키에 있다고 칠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예금은 달러와의 대비 형편없는 돈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달러를 사야 되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달러, 외환보유고를 지키기 위해서 외화예금을 대부분 동결해버립니다. 그러면 외화예금은 동결됐고 내가 내 돈을 지킬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금 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달러가 같이 해치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한국 분들이잖아요. 거의 다야. 한국 분들의 해치는 뭘 해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첫째, 부동산밖에 없다. 그럼 부동산밖에 없다고 칠게요.
그럼 부채 위기에서 달러나 현금이나 똑같은 자산이죠. 현금이 필요한 거죠. 주식밖에 없다. 주식은 하락했을 때 손실 위험이죠. 그게 굳이 달러나 금으로 해지할 이유는 없죠. 왜? 부채 위기가 하면 현금 자체가 귀해지니까요. 이런 거 생각할 때 금이나 달러, 달러를 무조건 많이 사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현금 자체도 해지될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무조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하셔도 되지만 대비하는 데 있어서 그걸 굳이 금을 사거나 달러로 다 바꿀 필요는 없다. 왜? 현금 자체도 해지다. 왜? 위기라는 건 부채 위기고 부채 위기가 오면 현금 자체가 귀해지고 자산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것을 정부가 방어하려고 채권을 너무 과도하게 발행하면 그때부터 외환위기가 시작되는 거다. 외환위기가 시작되면 당연히 달러가 금이 둘 다 해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환율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원달러 환율이 1200원, 125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달러 사도 되고 금도 일부 사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명리학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태과불급이란 단어 하나 가져왔습니다. 태과불급, 이게 무슨 얘기냐? 많이 남는 거나 부족한 거나 다를 바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쉬운 말로 하면 뭐죠? 균형입니다. 균형. 즉 골드만삭스나 커다란 대형 투자은행들이 리포트를 내면 비중을 축소하고 높여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위험이 온다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한꺼번에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현금, 주식, 부동산, 달러, 금 이런 것들을 알맞은 균형에 맞게 조절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달러로 바꾸면 달러의 변동폭에 잠을 못 잘 것이고 마찬가지로 금으로 모든 걸 배팅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값에 과민성 대장 증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도하거나 부족하거나 좋을 게 없이 똑같이 나쁘다. 그게 명리학의 기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팔았던 그 국채 사라지지는 않고요. 미국의 가계에서 그걸 늘렸습니다. 가계에서 늘렸던 것은 결국은 미국 사람들은 달러 외에 해지할 게 없죠. 위기가 생겨서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채권금리가 떨어질 테니까 채권에서 수익이 낼 수도 있고요.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 채권은 곧 현금이니까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은 극단으로는 가지 말자. 태과불급이다. 균형 잡힌 삶을 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